이번 주는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되고 본격화되면서 올해 제약바이오주는 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AI의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수혜의 축이 될 수 있는 건 또 제약바이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증권사의 분석이 나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엔비디아의 모습 아마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 부분에 아마 부사장 겸 총괄을 맡고 있는 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이제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 안에 진입을 해서 산업적으로 열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 그걸 인지시켜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험실 자동화나 신약 개발 산업화 이런 부분까지 이제 건들면서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바이오도 삼키나라는 부분으로 제목이 달렸죠. 컴퓨팅 플랫폼이 기반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나 헬스케어나 또 생명공학 이런 부분에 적용될 가능성 눈여겨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는 크게 4가지로 발표의 주안점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풀스택, 수직 계열화 활용인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칩도 팔고 AI 소프트웨어 게다가 여러 가지 AI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산업에 다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풀스택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해준다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다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제약산업에 적용되는데 그 원리는 컴퓨터의 실험,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베타 서비스 이런 부분을 했다면 이제는 실제 실험하면서 학습하면서 산업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로 왔다라는 게 중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자동화 엔진을 구축한다라는 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엔비디아가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이 부분 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기술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활용하면은 뭐 버리는 그런 비용이 덜 할 겁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업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활용될 부분이 많고 그게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굉장히 큰 축이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모스 월드 모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자율주행이나 수술 로봇 이런 부분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네모트론이라고 해서 이 추론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 의료에 대한 판단, 의사의 보조 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고객 상담도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역할론들, 실제적으로 의학 이런 쪽에서 쓰일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 가능한 에이전트형 AI 전환이라고 해서 뭐 디지털 AI 의사, AI 의료 보조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기업용 디지털 근로자의 전환이 되는 굉장히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 워낙 큽니다. 4.4조 거의 5조 달러의 규모인데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유료 AI 도입 속도가 3배나 빨라서 정말 이런 거 보면은 AI 시대에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도약의 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발빠르게 AI를 도입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니까요. 대표적으로 에이브리지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활용하면은 벌써 이제 200개 의료 시스템에 도입 가능 이런 부분이 있는데 30% 시간을 임상 업무 시간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AI 출연 비용이 4년간 100배나 절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뭐 사람 쓰지 않아도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증가 없이 훨씬 환자 수용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의료계에 적용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실험실에 대한 지능 확장입니다. 실험 장비에 쉽게 얘기해서 AI를 내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는 100배 빠르면서 비용은 70% 절감될 수 있는 효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언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일라이 릴리와 협업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이게 5년간 1조 3,5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라 루빈 아키텍처를 일단 활용하게 되고요. 중요한 게 바이오 네모라고 해서 그 플랫폼상에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엔비디아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이 일라이 릴리와 손을 잡았느냐, 제약바이오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있느냐, 바이오도 삼킬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엔비디아 올해로 7번째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산업이 또 엔비디아에서 펼쳐질 수 있을지 그 생태계 확장이 놀랍기만 합니다. 간밤 뉴욕 시장에서도 이게 좀 분석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데이터 센터 전기 요금 인상을 막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 요금 인상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AI 계획을 공개했는데 사실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뭐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발전을 또 해야 된다는 기업의 입장은 알겠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지역 주민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력을 많이 끌어서 와야 되고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민심을 고려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구미에 당기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센터 비용 많이 드는데 기업이 알아서 막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답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기요금 인상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연결고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이후의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의 반응을 봤더니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갈린다라는 겁니다. 일단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비용이 상승하든 말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좋은 신용 칩, 전용 칩 이런 부분으로 기대면 되거든요. 그 수요가 강해지면 역시나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간밤에 뉴욕 시장의 관련주가 떨어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연결돼 있고 구글, 메타, 오픈AI 동일한 비용의 부담에 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죠. 18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GM향 양극재 판매 추정치 조정에 대한 이게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보조금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매출 비중의 5%가 좀 차지를 하거든요. 미국 쪽이. 어떻게 보면 양극재 기업 중에 거의 최상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영향을 상당히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LNF는 1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했는데요. 일단 미국향 노출이 제한적이라서 뭐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내년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제 살짝 얘기해드린 바가 있는데 하반기 LFP 양산 또 본격화되거든요. 요거는 목표 주가를 유지한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내년 고객 다변화되고요. 미국향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주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하나투자증권은 포스코 퓨처엠을 목표 주가를 떨어뜨릴지언정 LNF는 업종 내 최선호주는 유지했다라는 점 좀 희비가 엇갈리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이제 중립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유지했거든요. 여기 이제 포드 전략 수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 양극재 출하량은 한 7% 정도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SK온이나 포드 회복 기대 이런 부분은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저가 배터리를 좀 원하는 그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서 이거 약간 리스크로 봤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그런 중립 의견 유지 이런 부분과 목표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좋게 봤네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였고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도 중립에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골자는 올해 그러니까 수주를 잘해서 결론적으로 실적에 그게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수주 얘기 나와서 그걸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
5조 6,400억 원 정도이죠. 그거와 가스터비 수출과 해상풍력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성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성과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를 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었고요. 올해 SMR 계약 같은 거 뭐 뉴스케일 파워 등이 되겠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전 수출,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더라고요. 모건 스탠리가. 팀 코리아 해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전 추가 수주가 있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10원 올랐습니다.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엔화 약세 때문에 원화가 약세 흐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 원화 약세잖아요. 강세 아니고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3,600억 달러를 요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또 해외에 갖다 줘야 되는 입장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환율이 어제 급상승한 이유가 엔화 약세가 다시 한번 재확인됐거든요. 달러 엔이 159엔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다카이치 사내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네요.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중의원 조기 해산과 2월 총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 2일 정도 거론이 되던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것보다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대규모 부양책을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채권 발행 많이 하겠죠. 이렇게 보면은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약세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일본 금리 상승도 예상이 된다라는 배경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기적인 자금 유입이 현재 엔화 약세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달러 환율이 1,480원대 내외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80원까지 올라온 흐름들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최근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 지속적으로 매도를 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뒷코너에 환율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오늘 아침 증권사 NH투자증권에서 환율 상단에 대한 그런 전망을 좀 해놨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환율 하단이 너무 견고하다. 이 얘기인즉슨 환율이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초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순매수가 재확인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외국인도 코스피를 순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강세 현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 4분기와 좀 차별화된 포인트는 있다고 NH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상반기에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힘이 여전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채권 시장의 윗비 편입에 대한 이슈를 세계 채권지수 편입이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편입 자금 유입도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국민연금 환해지 재개로 작년 12월 이런 부분도 감지된 바. 이 부분은 작년 모름지기 4분기와 좀 차별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보시면 1,480원은 경계선이라고 봤고요. 최상단은 1,500원으로 봤는데 당국의 개입 의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선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고요.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1,480원 정도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최상단은 1,500원까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지라 앞으로 환율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추이 이 연결고리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까지 살펴봤습니다.